김태현 변호사, 이정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 박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뭘 하셨길래 옷 벗은 지가 언제 이제 되셨어? 글쎄 말이야. 5년 됐나요? 5년? 네, 5년 가까이. 5년 동안 아이고 참 뭐라고 참 뭐라고 축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게 저기 사무장하고 변호사하고 겸직이 안 되거든요. 네. 그 사무장 지금 저기 퇴직 절차를 지금 아직 밟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직 변호사는 뭐 어쨌든 등록은 된 거잖아요. 서울 등록은 됐는데 아직 그러니까 둘 다의 지위를 겸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받으시겠네요. 아 진짜. 법인카드도 하나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법인카드는 사건을 맡아야 법인카드가 나오지. 사건 맡았습니까? 원래는 사무장으로 법인에 수임된 거였는데 예. 아마 이게 나갈 땐 제 이름으로 나갈 것 같은. 네, 뭐 기사도 나왔대요. 저기 해경군 김 씨를 고발하는. 어느 쪽을 맡으신 거예요? 해경군 김 씨를 고발하는 쪽을. 네. 찾는 쪽을. 네, 해경군 김 씨가 지금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네. 해경군 김 씨가 저희한테 사건을 맡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해경군 김 씨 사건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사건을 맡길 수도 있는데 해경군 김 씨 혹시라도 0.1%라도 그것 때문에 피해를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뭐 그쪽은 아니고요. 네. 예. 뭐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뭐 물론 그렇겠죠. 네. 어쨌든 첫 사건도 맡고 이제 변호사로 오늘 두 번째 사건도 왔어요. 그래요? 뭐요? 네. 그 닥표관장이라고요. 예. 저기 그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예. 그 팟캐스트 방송하시는 분들인데 예. 이재명 시장이 아니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 팟캐스트 방송 쪽에서 고소를 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소 사건 저희. 그러니까 피고소인의 네네네. 법률 대리인이 되셨다 이거요. 네네 그렇습니다. 사건들이 그래요. 해경군 김 씨 무슨 좀 이게 첫 발을 이렇게 들여놔서 아마 이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좋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기존 변호사 너무 좋은데요. 영역이 전혀 다른 걸 말이면서 부장 판사 출신 전관인데 그러니까 너무 영역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전관이 아니 저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예. 어쨌든 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변호사 끝날 때까지 우리 이정열 변호사님하고 법정에서 마주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해경공 홍씨 사건이 저한테 올 일도 없고 해경공 홍씨 아니고 김 씨거든요. 김 씨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닥표관장이요? 예. 그 사건이 저한테 올 일도 없기 때문에. 그 닥표관장 반대쪽에서는 김현장하고 태평양을 선임한다 그랬으니까 아마 안 갈 거예요. 아 그러네요. 아, 정말요? 예. 그 반대편은 굉장히 자력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본인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요. 예. 김태현 변호사 지금 표정에서 굉장히 안도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만나면 합의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형 이것 좀 이렇게 하자 이러면서 큰일 나요. 아이 그 원래 그 민사 조정도 하고 뭐 이렇게 좀 그렇죠. 저기 그것 때문에 의뢰인들께서 상담 들어오는 게 많은데. 그래요? 다른 뭐 그나저나 서울지방 변호사회가 5년 전에는 안 된다고 그랬다가 이번에 된다고 그러는 거는 뭐 시기가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입장이 바뀐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거 개인적인 얘기라서 자꾸 좀 아니 그런데 꼭 개인적인 얘기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제가 행정소송 중에 있었는데. 네. 소송을 취하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저기 행정법원에서 조정 공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되면은 이제 소를 취하는 걸로 예, 조정 공고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된. 뭐 거죠. 정권이 바뀐 거하고는 큰 상관이 없나요? 그냥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신 거죠. 사실 고맙죠, 진짜. 네. 소송 전막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아무튼 법원에서 그런 결단을 내려주셔가지고.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우리 프로그램을 관두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우, 저기 제가 뭐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이렇게 시쳇말로 싸가지는 좀 없는데 의리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공중파 방송 데뷔하신 게 시사전망대 맞죠? 이제 아침에 있을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TBS 긴 한데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지상파 3사로 하면 그렇죠. 뭐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사실은 그냥 개인의 문제일 뿐만이 아닌 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SNS에서 이정열 변호사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아 예, 저도 와서 봤어요. 근데 아주 바쁜데 이거 해경군 김 씨 때문에 지금 고발 인단이 한 1,000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1,000명이요? 네, 그래서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이거 저기 SNS 쓰신 거 보니까. 네.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인데요, 이거? 그래요? 허위사실이요? 예, 그래서 이거 고소해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바쁜데. 김진태 의원하고는 개인적으로 네,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세요? 네.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무슨 소린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김진태 의원이 그 SNS에다가 김명수 대법원장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와서 무슨 블랙리스트냐. 소위 말해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그 특별 그 특조위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 재판 거래 의혹 이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것들에 대한 그 이제 발표한 거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을 뭐라고 모욕을 해도 징계를 받지 않은 판사가 있는데 그 판사는 결국 또 다른 펑크를 낸 다음에 정직에 처해졌고 이런 판사들을 방치한 무능이 문제였다.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블랙리스트란 말이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지금 점점점점 이 문제가 됐던 법관이 이정열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네.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일단 해경궁 김씨 빨리 하고요. 예, 그리고 과연 근데 사실 이런 것까지 하기는 좀 제가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국회의원이시고 하니까 인생이 실전이라는 건 또 가르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김태현 변호사는 김진태 의원의 SNS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굳이 이제 예전 얘기들을 이렇게까지 꺼내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본질이 아니니까 문제에.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떤 행동에서 비판할 수준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 입장에서 보면. 얘기부터 해보시죠 그럼.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슈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고 김명수 대법원장 이 사건을 처리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 저는 비판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항상 모든 이제 정치인들이 문제지만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핵심 주제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주변 것들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질이 흐려지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저는 이제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고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예전에 블랙리스트로 시작해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에서 2번의 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3차 조사단의 이제 조사 결과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일단 저는 그 조사단의 결과는 다 팩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자체에서 조사했다 이거 다 떠나서 예전 같으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하에서 조사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본인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를 혹시 이거 좀 덮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서의 조사단은 조사단장 자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일 처음으로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법원행정처 차장이고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조사단의 이제 절반 정도가 아마 우리법연구회랑 인법검연구회 출신 분들이라고 하세요. 보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언론보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조사단에 그런 오보를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느 보도인지 나중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보도에 따르면 조사단원 중에서 미리 말하지 큰일 났네 이거. 이 조사단원 중에서 몇 분이 이제 거기 우리법연구회랑 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다. 몇 분은 맞죠? 몇 분. 몇 분은 맞는데 절반이랬다. 그건 몇 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의지대로 꾸려진 조사단이기 때문에 그 조사단이 뭘 은폐할 거라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조사단의 그 결과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 그런데 조사단이 마지막에 형사 사법행정권의 사법행정권의 남용은 있으나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 고발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어요. 근데 그 결론은 사실은 그렇게 나온 데까지는 김명수 대법원장 어느 정도 동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상황이.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기자들이 물으니까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받아서 조사단도 또 그런 쪽으로 의견들이 나오고 입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저는 좀 매끄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을 할 거였으면 애초부터 고발합니다라고 하든지 그게 아니면 이거는 부적절하긴 하지만 법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가야 되는 건데 법원 자체가 지금 외부의 어떤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점을 좀 우려 깊게 보고 있는 거죠. 일단 가장 크게 구별을 해야 될 거는 법원이에요. 판사. 그러니까 기본적인 흐름은 이 사람들이 판사라는 걸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뀌느냐. 맥면상으로 높으면 바뀌는 건 맞는데 첫째는 일단은 이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 봐서 하는데 현재로서는 처음에 나왔을 때 특조단 얘기는 이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느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러면 수사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한계는 뭐냐면 그거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진술을 거부를 했어요. 네. 박병대 전 법원처장도 진술을 거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인사관리실에서 과연 그런 판사들한테 불이익을 줬느냐 그 인사자료를 보자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어요. 이 한계 내에서 벌어졌던 조사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밝힐 것이냐 이제는 사실 수사기관의 수사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봐서는 지금 우리가 고발을 할 수 있냐 고발하기 힘들어요. 그다음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 이거를 그럼 이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조사를 했으나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법원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해해달라라는 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미흡한 거죠. 어떻게 이런 걸 했는데 처벌을 안 할 수가 있느냐.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검찰 고발 얘기가 나오고 지금 뭐 문건을 전부 다 공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선 저기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그 처음 말씀하신 게 이거는 처벌할 수 없을 것 같다. 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일단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적용될 만한 조항이 직권남용죄인데요. 예. 직권남용죄가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뭐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거든요. 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분노하고 있는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뭐냐면 어떻게 재판에 개입을 하고 거래를 하냐 재판을 가지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냐. 누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냐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걸 밝히려면 대법관들을 하나하나 다 불러가지고 자 지시받고 했어요? 설득당했어요? 네.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그 부분은 조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만약에 뭐가 나오면 직권남용죄가 이 부분은 될 겁니다. 근데 현재 나와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오직 뭐가 가능하냐? 법원행정처 심의관한테 이런 문건을 쓰게 했는데 지금 법원행정처 네. 차장이 이거는 직권남용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심의관 입장에서는 이 문건을 작성해야 될 법적인 의무는 없거든요.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건을 통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조치가 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건 쓰게 관계가 한 것 없어요. 자체만 갖고 그렇죠. 그게 직권남용인데 문제는 특조단 조사 결과에서 지금 이 부분은 언급이 없는데 그 심의관이 이거 제가 원하지 않아서 한 게 아니고 저도 원했어요 해버리면 직권남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떤 진술까지 나왔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랬다면은 근데 그 심의관 입장에서는 이거 저는 하기 싫었는데 한 거예요라고 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행정처에 들어간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부역자들이었거든요. 골수 부역자들. 그러니까 원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직권남용죄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법원에서 특조단이 이렇게 조사해 놓은 거 가지고는 고발이 힘들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고발의 문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기관이 나서 가지고 좀 해야 될 상황이에요. 뭐 그 부분은 그게 따로 얘기가 결국은 나오겠지만. 형식이란 그러니까 수사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우리가 하나만 좀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팩트만 일단 하나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재판 거래 뭐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뭐 언론에서야 뭐 단어를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명백하게 좀 이제까지 현재까지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장 심각한 재판 거래라고 하면 어떤 형태라면 청와대 전화해서 대통령님 이번에 KTX 어떡할까요? 국가경제 생각해서 하세요. 비슷합니까? 예. 그래가지고 자 기각이야 뭐 상고를 상고 기각인가요? 원심 파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에 썼다. 이거 말씀 죄송하지만 저기 양승태 법원장 목소리가 그분께서는 그런 용어를 아실 것 같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판결을 바꿨다. 이속지 어떡할까요? 12년 하세요. 그래가지고 12년 했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건데 그건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죠. 현재 나와 있는 버전은. 그건 이제 왜냐하면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야 이거 청와대 전화 받고 청와대 오더 받고 판결 바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그건 아니다. 그거 지금 나와 있는 거 뭐냐면 상고법원이 필요한데 이거 청와대에 가서 로비를 해야 되는데 뭐 없을까? 잘 보여야 되는데 야 가져와봐. 잘 보여야 될 거 쫙 판결 놓고 자 우리 VIP가 좋아하시는 거 뽑아보자. KTX 이거 어디다 넣을까? 국가경제. 이석희 어디다 넣을까? 뭐 안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미 다 벌어진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샥샥 정리해서 이제 청와대를 가지고 올라간 거니까 뭐 이것도 부적절한 행위긴 하지만 일단 뭐 오더 받고
압력 받아서 판결 결과를 바꿨다. 이거는 현재까지는 아니라는 건 우리가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건 사실관계 차원에서. 일단 원세훈 사건은 그 의심이 좀 있잖아요. 뭐 의심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항소심 때부터 재판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1심 판결은 그야말로 판결 선고되기 전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그대로 판결 결과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거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출은 있죠. 정보는 센 거네. 저는요. 사실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다른 행정부 공무원들한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법부의 고위공무원 사실 법원행정처 사실 판사들은 솔직히 이제 법관이라보다 관료라고 보는 게 맞죠. 사실은 재판 안 하고 이제 그 행정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들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비쳤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서 가져간다는 얘기는 그걸 보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문건을 만들어서 윗사람한테 CEO든 VIP든 올라갈 때 가서 욕먹을 것 같으면 왜 합니까? 근데 아무리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지금 전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제가 대통령이 됐다. 근데 법원에 이슈가 있다. 근데 판사들이 가져와서 대통령님 이걸 저희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딱 보면 기도 안 찰 것 같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법원이 이렇게 법과 양심이 돼서 판결했는데 이걸 마치 나 때문에 나를 위해가 내가 대통령과 나를 위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싹 가져오면 기도 안 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말 때문에 그런데 근데 법원에서 이걸 만들었다라는 건 이걸 가져가면 VIP께서 좋아하시겠지. 이러면 싹 웃는 거. 요거 상상하고 만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지 자체가 그 당시 정말 모든 고위 관료들부터 관리인한테 그렇게 강인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것서부터 사실 국정농단은 문제는 전 시작된 거라고 봐요. 근본적인 문제가 들어가면. 5060 YSDJ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딜을 했을 리도 없고 그리고 완전히 놔뒀으니까요. 뭐 YS 때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제 참여정부 시절인데 그때는 뭐 전혀 뭐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아니 YS도 어쨌든 보수 정당 대통령인데 YS의 성격상 우리가 알려진 성격상 이런 걸 가져가면 그래 니 잘했다 이랬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법원에서 우리가 대통령과 정권에서 판결을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일종의 쇼잉인 건데 그거를 통치자한테 대통령한테 가져간다는 발상 자체가 도대체 대통령을 어떻게 바뀌래? 근데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각인되게 본인이 행동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좋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길게 또 굉장히 그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오래간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입장 내용을 요지를 말하자면은 재판 거래라는 건 분명히 절대 없었고 특정 법관에 대한 불이익 역시 없었다. 이제 뭐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그 이정열 입에 안 들어온다 아직 이정열 변호사 전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법무법인 동안 그 사무장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기 발음에 걸리적거리는 그런 것도 없는데. 저도 힘들어. 전 부장판사 5글자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정열 변호사께서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 그 입장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제가 뭐 이렇게 이해관계인이라서 그래서 제가 소감을 말씀해 주시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조단에서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얘기한 거를 볼 때 양 대법원장이 지금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자님들하고 일문일답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듣기로는 400명 정도의 사람이 가서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가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보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실 저기 설악산 가셨다가 연락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좀 했었는데 어떻게 저기 이렇게 유고 상태 아닌가 싶어서 나오셔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생각을 다 하셨을 것 같다. 그리고 보고는 다 받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작전은 지금 다 끝났다라고 보입니다. 어떤 작전이 있을까요? 일단은 법리적인 부분, 사실에 관한 부분, 절차에 관한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법리에 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어차피 저기 그렇게 해서 다 얘기가 된다면 직권남용죄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 간다면 문제 없죠. 아래쪽에서 다 알아서 한 거고 그다음에 절차에 있어서도 결국은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나는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이 조사에 관해서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건 부인해도 증명 못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김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만약에 수사해도 저는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은 거 보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재판 개입 진짜 제가 말했던 협의의 재판 개입 전화 받고 판결 바꾼 거 예. 그게 만약에 팩트가 아니면 뭐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만약 그렇게 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면 조사해가지고 그 담당 그 전화배치는 전화배치 재판부 전부 다 소부 뭐 소부 4명 판사 전부 다 조사했을 때 그분이 제가 전화 받고 오더 받고 판결 바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그걸 뭐 만약에 했다고 하면 문서가 남겼겠어요? 전화 녹취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뭐 통화 내역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법원행정 재판관 통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는 이게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나오기가 만약에 팩트라고 네. 하더라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참고할 수 있는 건 원세훈 전 네. 국정원장이에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이래라 저래라 안 했잖아요. 평소에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평소에 양 대법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대법원장이 뭘 생각하고 있고 뭘 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그 녹취 파일도 하나 있었잖아요. 녹취 파일도 있었고 그런 물증도 나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그러면 얘기가 바뀔 텐데 과연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벌써 인멸이 거의 다 됐을 겁니다. 3차 조사까지 한 마당이라.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겠죠. 내가 나가야 되겠냐. 너무 비관적인 것 같아서 재판 거래가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 그러니까 사례를 들고 얘기를 합시다. KTX 승무원 밝혀졌다. 뭐 힘들다고 하지만 그랬을 경우에 그럼 이 KTX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 재심이라든지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물론 양승태나 이렇게 재판 거래한 사람들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언급되어 있는 사건들의 재판 당사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문제예요. 만약에 그 거래가 있었다면 그건 잘못된 재판이고 잘못된 재판이었으면 구제가 돼야 되는데 구제할 방법이 현행법상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얘기를 하시던데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정치권에서 일단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거 재심 사유를 좀 넓혀줘야 됩니다. 근데요. 직권남용죄가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뭐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거든요. 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분노하고 있는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뭐냐면 어떻게 재판에 개입을 하고 거래를 하냐 재판을 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냐. 누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밝히려면 대법관들을 하나하나 다 불러가지고 자 지시받고 했어요. 설득당했어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부분은 조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만약에 뭐가 나오면 직권남용죄가 이 부분은 될 겁니다. 근데 현재 나와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오직 뭐가 가능하냐? 법원행정처 심의관한테 이런 문건을 쓰게 했는데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거는 직권남용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심의관 입장에서는 이 문건을 작성해야 될 법적인 의무는 없거든요.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건을 통해서 어떤 그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조치가 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건 관계가 없어요. 것 자체만 갖고 그렇죠. 그게 직권남용인데 문제는 특조단 조사 결과에서 지금 이 부분은 언급이 없는데 그 심의관이 이거 제가 원하지 않아서 한 게 아니고 저도 원했어요 해버리면 직권남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떤 진술까지 나왔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랬다면은 근데 그 심의관 입장에서는 이거 저는 하기 싫었는데 한 거예요라고 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행정처에 들어간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부역자들이었거든요. 골수 부역자들. 그러니까 원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직권남용죄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법원에서 특조단이 이렇게 조사해 놓은 거 가지고는 고발이 힘들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고발의 문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기관이 나서 가지고 좀 해야 될 상황이에요. 뭐 그 부분은 따로 얘기가 나오겠지만. 형식이란 그러니까 수사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하나만 좀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팩트만 일단 하나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재판 거래 뭐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뭐 언론에서야 뭐 단어를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명백하게 좀 이제까지 현재까지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장 심각한 재판 거래라고 하면 어떤 형태라면 청와대에 전화해서 대통령님 이번에 KTX 어떡할까요? 국가 경제 생각해서 하세요. 비슷합니까?
그래가지고 자 기각이야 뭐 상고를 상고 기각인가요? 원심 파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재판에 썼다. 저 이거 말씀 죄송하지만 네. 저기 양승 대법원장 목소리가 그분께서는 네. 그런 다 용어를 아실 것 같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판결을 바꿨다. 이속지 어떡할까요? 12년 하세요. 그래가지고 12년 했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건데 그건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죠. 현재 나와 있는 버전은. 네. 그건 이제 왜냐하면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야 이거 청와대 전화 받고 청와대 오더 받고 판결 바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그건 아니다. 그거 지금 나와 있는 거 뭐냐면 상고법원이 필요한데 아 이거 청와대에 가서 로비를 해야 되는데 뭐 없을까? 잘 보여야 되는데 야 가져와봐. 잘 보여야 될 거 쫙 판결 놓고 자 우리 VIP가 좋아하시는 걸 뽑아보자. KTX 이거 어디다 넣을까? 국가경제. 네. 이석희 어디다 넣을까? 뭐 안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미 다 벌어진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샥샥 정리해서 판결이 이제 확정된 청와대로 다음에. 가져 올라간 거니까 네. 뭐 이것도 부적절한 행위긴 하지만 네. 일단 뭐 오더 받고 압력 받아서 판결 결과를 바꿨다. 이거는 현재까지는 아니라는 건 우리가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건 사실관계 차원에서 일단 원세훈 사건은 그 의심이 좀 있잖아요. 뭐 의심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항소심 때부터 재판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1심 판결은 그야말로 판결 선고되기 전에 김태현 변호사, 이정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 박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뭘 하셨길래 옷 벗은 지가 언제 이제 되셨어? 글쎄 말이야. 5년 됐나요? 5년? 네, 5년 가까이 됐어요. 5년 동안 아이고 참 뭐라고 참 뭐라고 축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게 저기 사무장하고 변호사하고 겸직이 안 되거든요. 네. 그 사무장 지금 저기 퇴직 절차를 지금 아직 밟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직 변호사는 뭐 어쨌든 등록은 된 거잖아요. 등록은 됐는데 변호사. 아직 그러니까 둘 다의 지위를 겸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받으시겠네요. 아 진짜. 법인카드도 하나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법인카드는 사건을 맡아야 법인카드가 나오지. 사건 맡았습니까? 원래는 사무장으로 법인에 수임된 거였는데 예. 아마 이게 나갈 땐 제 이름으로 나갈 것 같은데 뭐 기사도 나왔대요. 저기 해경군 김 씨를 고발하는 어느 쪽을 맡으신 거예요? 해경군 김 씨를 고발하는 쪽. 쪽을 네. 찾는 쪽을. 네, 해경군 김 씨가 지금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네. 해경군 김 씨가 저희한테 사건을 맡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해경군 김 씨 사건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사건을 맡길 수도 그러니까 있는데 해경군 김 씨 혹시라도 0.1%라도 그것 때문에 피해를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뭐 그쪽은 아니고요. 예. 예. 뭐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뭐 물론 그렇겠죠. 네. 어쨌든 첫 사건도 맡고 이제 변호사로 오늘 두 번째 사건도 왔어요. 그래요? 뭐요? 네. 그 닥표관장이라고요. 예. 저기 그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예. 그 팟캐스트 방송하시는 분들인데 예. 이재명 시장이 아니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 팟캐스트 방송 쪽에서 고소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소 사건 저희. 그러니까 피고소인의 네네네. 법률 대리인이 되셨다 이거요. 네네 그렇습니다. 사건들이 그래요. 해경군 김씨 무슨 좀 이게 첫 발을 이렇게 들여놔서 아마 이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좋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기존 변호사 너무 좋은데요. 영역이 전혀 다른 걸 말이면서 부장 판사 출신 전관인데 또 그러니까 너무 영역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전관이 아니 저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예. 어쨌든 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변호사 끝날 때까지 우리 이정열 변호사님하고 법정에서 마주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해경궁 홍씨 사건이 저한테 올 일도 없고 해경궁 홍씨 반대가 아니고 저한테 김씨거든요. 김씨인가요? 네. 그러니까 닥표관장이요? 예. 그 사건이 저한테 올 일도 없기 때문에. 그 닥표관장 반대쪽에서는 김현장하고 태평양을 선임한다 그랬으니까 아마 안 갈 거예요. 아 그러네요. 아, 정말요? 예. 그 반대편은 굉장히 자력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본인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요. 예. 김태현 변호사 지금 표정에서 굉장히 안도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만나면 합의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형 이것 좀 이렇게 하자 이러면서 큰일 나요. 아이 그 원래 그 민사 조정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저기 그것 때문에 의뢰인들께서 상담 들어오는 게 많은데. 그래요? 다른 그나저나 서울지방 변호사회가 5년 전에는 안 된다고 그랬다가 이번에 된다고 그러는 거는 뭐 시기가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입장이 바뀐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거 개인적인 얘기라서 자꾸 좀 아니 그런데 꼭 개인적인 얘기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제가 행정소송 중에 있었는데. 네. 소송을 취하셨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저기 행정법원에서 조정 공고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새로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되면은 이제 소를 취하는 걸로 예, 조정 공고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된. 뭐 거죠. 정권이 바뀐 거는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서의 조사단은 조사단장 자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일 처음으로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저 법원행정처 차장이고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리고 조사단의 이제 절반 정도가 아마 우리법연구회랑 인법검연구회 출신 분들이라고 하세요. 보니까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언론보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조사단에 그런 오보를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느 보도인지 나중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 보도에 따르면 조사단원 중에서 이리 봐라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예, 이 조사단원 중에서 몇 분이 이제 거기 우리법연구회랑 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다. 몇 뭐 분은 이렇게. 맞죠. 네, 몇 분. 몇 분은 맞는데 절반이랬다. 그거니까 몇 분. 예. 오케이. 예.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의지대로 꾸려진 조사단이기 때문에 그 조사단이 뭘 은폐할 거라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조사단의 그 결과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 그런데 조사단이 마지막에 형사 사법행정권의 남용은 있으나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 고발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어요. 근데 그 결론은 사실은 그렇게 나온 데까지는 김명수 대법원장 어느 정도 동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상황이.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기자들이 물으니까 검찰 고발을 뭐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받아서 조사단도 또 그런 쪽으로 의견들이 나오고 입장이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저는 좀 매끄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을 할 거였으면 애초부터 고발합니다라고 하든지 그게 아니면 이거는 부적절하긴 하지만 법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가야 되는 건데 법원 자체가 지금 외부의 어떤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점을 좀 우려 깊게 보고 있는 거죠. 일단 가장 크게 구별을 해야 될 거는 법원이에요. 판사. 그러니까 기본적인 흐름은 이 사람들이 판사라는 걸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뀌느냐. 뭐 액면상으로 높으면 바뀌는 건 맞는데 첫째는 일단은 이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 봐서 하는데 현재로서는 처음에 나왔을 때 특조단 얘기는 야 이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느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러면 수사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한계는 뭐냐면 그거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진술을 거부를 했어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도 진술을 거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인사관리실에서 과연 그런 판사들한테 불이익을 줬느냐 그 인사자료를 보자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어요. 이 한계 내에서 벌어졌던 조사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밝힐 것이냐 이제는 사실 수사기관의 수사밖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봐서는 지금 우리가 고발을 할 수 있냐 고발하기 힘들어요. 그다음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 이거를 그럼 이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조사를 했으나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법원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해해달라라는 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미흡한 거죠. 어떻게 이런 걸 했는데 처벌을 안 할 수가 있느냐.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검찰 고발 얘기가 나오고 지금 뭐 문건을 전부 다 공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선 저기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그 처음 말씀하신 게 이거는 처벌할 수 없을 것 같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일단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적용될 만한 조항이 직권남용죄.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그대로 판결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거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출은 있죠. 정보는 센 거네. 저는요. 사실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다른 행정부 공무원들한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법부의 고위공무원 사실 법원행정처 사실 판사들은 솔직히 이제 법관이라보다 관료라고 보는 게 맞죠. 사실은 재판 안 하고 이제 그 행정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들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비쳤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서 가져간다는 얘기는 그걸 보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문건을 만들어서 윗사람한테 CEO든 VIP든 올라갈 때 가서 욕먹을 것 같으면 왜 합니까? 근데 아무리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지금 전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제가 대통령이 됐다. 근데 법원에 이슈가 있다. 근데 판사들이 가져와서 대통령님 이걸 저희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딱 보면
기도 안 찰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법원이라는 게 법과 양심이 돼서 판결했는데 이걸 마치 나 때문에 나를 위해가 내가 대통령과 나를 위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싹 가져오면 기도 안 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말 때문에 그런데 근데 법원에서 이걸 만들었다라는 건 이걸 가져가면 VIP께서 좋아하시겠지. 싹 웃는 거. 예. 요걸 상상하고 만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지 자체가 그 당시 정말 모든 고위 관료들부터 관리들한테 그렇게 강인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것서부터 사실 국정농단은 문제는 전 시작된 거라고 봐요. 근본적인 문제가 들어가면. 5060 YSDJ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딜을 했을 리도 없고 그리고 완전히 놔뒀으니까요. 뭐 YS 때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제 참여정부 시절인데 그때는 뭐 전혀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아니 YS도 이제 어쨌든 보수 정당 대통령인데 YS의 성격상 우리가 알려진 성격상 이런 걸 가져가면 그래 니 잘했다 이랬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법원에서 우리가 대통령과 정권에서 판결을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일종의 쇼잉인 건데 그거를 통치자한테 대통령한테 가져간다는 발상 자체가 도대체 대통령을 어떻게 바뀌어야 돼? 근데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각인되게 본인이 행동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좋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길게 또 굉장히 그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오래간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입장 내용을 요지를 말하자면은 재판 거래라는 건 분명히 절대 없었고 특정 법관에 대한 불이익 역시 없었다. 이제 뭐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그 이정열 입에 안 들어온다 아직. 이정열 변호사 전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법무법인 동안 그 사무장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기 발음에 걸리적거리는 그런 건 없는데. 저도 힘들어. 전 부장판사 5글자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래 어쨌든 이정열 변호사께서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 입장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제가 뭐 이렇게 이해관계인이라서 그래서 제가 소감을 말씀해 주시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조단에서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얘기한 거를 볼 때 양 대법원장이 지금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자님들하고 일문일답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듣기로는 400명 정도의 사람이 가서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가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보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관이 없나요? 그냥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신 거죠. 사실 고맙죠, 진짜. 네. 소송 전막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아무튼 법원에서 그런 결단을 내려주셔가지고,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우리 프로그램을 관두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저기 제가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이렇게 시쳇말로 싸가지는 좀 없는데 의리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공중파 방송 데뷔하신 게 시사전망대 맞죠? 이제 아침에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TBS긴 한데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지상파 3사로 하면 그렇죠. 뭐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은 그냥 개인의 문제일 뿐만이 아닌 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SNS에서 이정열 변호사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저도 와서 봤어요. 근데 아주 바쁜데 이거 해경군 김씨 때문에 지금 고발인단이 한 1000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1000명이요? 네. 그래서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이거 SNS 쓰신 거 보니까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인데요. 이거? 그래요? 허위사실이요? 그래서 이거 고소해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바쁜데. 김진태 의원하고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세요? 네. 뭐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무슨 소린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김진태 의원이 그 SNS에다가 김명수 대법원장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와서 무슨 블랙리스트냐. 소위 말해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그 특별 그 특조위나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 재판 거래 의혹 뭐 이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것들에 대한 그 이제 발표한 거와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을 뭐뭐뭐뭐라고 모욕을 해도 징계를 받지 않은 판사가 있는데 그 판사는 결국 뭐 또 다른 뭘 펑크를 낸 다음에 정직에 처해졌고 이런 판사들을 방치한 무능이 문제였다.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블랙리스트란 말이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지금 뭐뭐뭐뭐 점점점점 이 문제가 됐던 법관이 이정열 네, 변호사기 뭐, 예.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네.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일단 해경군 김씨 빨리 하고요. 예, 그리고 과연 근데 사실 이런 것까지 하기는 좀 제가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국회의원이시고 하니까 인생이 실전이라는 건 또 가르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김태현 변호사는 김진태 의원의 SNS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굳이 뭐 이제 뭐 예전 얘기들을 뭐 이렇게까지 꺼내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뭐 본질이 아니니까 문제에.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떤 행동에서 비판할 수준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 입장에서 그 보면. 얘기부터 해보시죠 그럼.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슈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이고 김명수 대법원장 이 사건을 처리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 저는 비판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항상 모든 이제 정치인들이 문제지만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핵심 주제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주변 것들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본질이 흐려지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저는 이제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고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예전에 블랙리스트로 시작해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에서 2번의 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3차 조사단의 이제 조사 결과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일단 저는 그 조사단의 결과는 다 팩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원 자체에서 조사했다 이거 다 떠나서 뭐 예전 같으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하에서 조사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본인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를 혹시 이거 좀 덮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